이 나쁜 놈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제 앞에서 제 첫 사랑이자 모든 걸 함께했던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그것도 난생 보여준 적 없던 원망 가득 서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악역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주제를 좀 알아. 뭐? 내가 아직도 쥐뿔도 없는 학생인 줄 알아? 이제 나도 어엿한 변호사야. 제 품에 걸린 변호사 배지를 가리키며 말했죠. 그러자 그녀가 입술을 꽉 깨물었죠.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금은 그녀와 헤어져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아섰죠. 원래 녀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며 어느덧 20대 후반에 접어든 지금 시점까지 수많은 이별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저희는 다시 결합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잡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걸 수정이도 직감한 듯했죠. 이전과 달리 저를 전혀 붙잡지 않았습니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수정이가 저를 잡으면 저는 무조건 흔들렸을 테니까요. 제가 택시를 잡아서 올라탈 때까지 수정이는 저를 붙잡지 않았죠. 이제는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님께 말했죠. 서울 성묘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했죠. 602호 병실에 가자 호흡기를 달고 계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제 아버지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식물 인간이 되셨습니다. 범인은 잡지 못했죠. 그래서 막대한 병원비는 오로지 제 몫이었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데 일개 변호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로 인해서 저는 수정이와 함께 그리던 미래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정이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수정이의 집안도 부유한 편이 아니었고 수정이도 벌이가 크지 않기에 너무나도 뻔한 고행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사랑이었던 수정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수정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말입니다. 아마 저를 엄청 원망하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정이는 어떻게든 제 옆에 있으려고 할 걸 알기에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번에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신 프로필을 보고 여자 회원분께서 마음에 든다고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많으십니까? 그의 상담사분이 조금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보통이라면 예쁜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걸 물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여자 쪽에서 돈이 많아야 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충당할 수가 있으니 말이죠. 네, 돈은 많으신데 아무래도 소문이 좋으시진 않아요. 그 뒤로 상담사는 설명을 이어갔죠. 돈도 많으시고 얼굴도 상당히 예쁘신데 그런 장점을 뒤집을 만큼 성격이 상당히 드세다고. 게다가 남자 보기를 아주 벌레 보듯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녀의 남편들은 전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그녀의 탓은 아니겠지만 조금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어서 남성 회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그에 제가 대답했죠. 상관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여기서 뵙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인 것만큼은 무조건 숨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들키면 결혼이 절대 성사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이내 전화가 끊어졌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돈 때문에 제 첫사랑과 헤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수정이와 제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질 것 없던 시절에도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제 주변 또래들을 보면 전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저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월세를 낼 돈도 없어서 고시원을 변변하던 그 시절에도 수정이는 계속 제 옆에 있어 주었죠. 저는 사법시험 준비 때문에 돈도 벌지 못했지만 수정이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돈 없는 걸 뻔히 아니까 늘 데이트 비용을 내주면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변변치 않은 저를 무조건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제가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곤 했었죠. 정말 다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강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꼭 제가 변호사가 되어 수정이를 호강시켜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정말 돈을 원 없이 벌어서 수정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돈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시켜준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하며 방 내부로 들어갔죠. 그러자 그녀가 다리를 꼰 채로 저기 앉아있더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예뻤고 몸매도 좋았죠. 상당히 의외라고 느끼며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저를 툭 쳐다보니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 제 프로필은 미리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기 프로필이 적혀있는 종이를 내놓더라고요. 뭐 원래 결혼 생각은 없는데 하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계속 변호사 사위 그렇게 노래를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어요.
정말 성질이 더럽긴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이 떨어져 나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주눅을 든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그녀의 태도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저에게 중요한 건 그녀 집안의 돈이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당장 날짜를 잡죠. 네? 그의 그녀가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른 남자들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기도 못 펴는데 저는 너무 달랐기에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봤죠. 그쪽 분은 변호사 사위라는 타이틀이 필요하고 저는 그쪽 집안의 돈이 필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그의 그녀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더니 이내 픽 웃더라고요. 재밌네요. 뭐 날짜는 제 쪽에서 조율해서 통보해드리죠.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의 표정이 이전과 변해 있었죠. 이전에 썩은 동태 눈깔은 없어지고 저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건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걸 고려할 여유가 없었죠. 시간 없습니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의 그녀는 더 흥미로운 눈빛을 짓더라고요.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제 팔을 턱 잡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윽박을 지르려고 했는데 제 팔을 잡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서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원래도 예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소멸할 것 같이 작은 얼굴에 너무나도 조화로운 이목구비. 그 거친 말투와는 달리 너무나도 단아한 미인상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놀러 가요.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요. 그녀가 싱긋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나한테 반했다. 그녀가 씩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안 반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하죠. 그보다 저희 어디 갈까요? 그녀가 제 팔목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일하러 가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저의 의견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 직원은 저를 보더니 짐짓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야 당연히 실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녀가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했죠. 이후로 그녀와 같이 근처 영화관에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엄청 재밌대요. 이거 이름이 뭐라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암튼 같이 보죠. 저는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봤죠.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그녀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자 그녀가 휙 뒤를 돌아보고서는 말하더군요. 뭐예요? 안 와요? 아니, 우리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피차 서로 조건들이 필요해서 결혼한 건데 이런 감정적 교류를 할 필요가.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지만 그쪽 분은 딱히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 제가 노력을 해봐야죠. 이젠 제가 약자네요. 그녀가 후후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약자의 포지션이 된 게 상당히 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작정하고 꼬시는데 안 넘어올 남자는 없으니까요. 암튼 빨리 와요. 영화 보게. 그녀가 저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가시 시작했죠. 그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죠. 그 뒤로 그녀와 저는 약속된 결혼 날짜 전에 상당히 많은 곳을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했죠. 홍대, 이태원, 성수 등등 정말 서울 방방곡곡을 같이 돌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저도 그녀에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의외로 허당 같은 면도 있고 순수한 면도 있더라고요. 꽤 귀여웠죠.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수진 씨 말고 수진이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그건 너무 예의 없어 보였죠. 저보다 연상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한날에는 수진 씨가 말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는 언제 드리러 올 거야? 우리 이제 결혼식 한 달 뒤인데 슬슬 인사드리러 와야지.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죠.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피하고 싶었죠. 분명히 부모님끼리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꽤나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투자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한 부채의식이 느껴졌죠. 원래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것은 맞으나 막상 얼굴을 맞대고 그 말을 하기는 상당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사실상 그 조건으로 저희는 만나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할 수는 없으니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그의 수진 씨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괜찮아. 자기가 뭘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어.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손의 온기는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상당히 의지가 되더라고요. 원래 이런 말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손에 잔뜩 선물을 사들고서 수진 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두 분은 저를 환한 표정으로 맞이해 주셨죠.
저는 의아함을 안고서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러자 가정부로 보이시는 아주머니께서 음식들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집바닥은 전부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었고 가구들은 언뜻 보아도 몇 천만 원은 호가는 고가의 제품들 뿐이었죠. 정말 제가 이런 집에 장가를 와도 되는 건가 싶었죠. 솔직히 제 사정에 대해 말하기 싫었습니다. 그야 너무 배경 차이가 나 보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했죠. 처음 말 꺼내기가 어렵지 다음부터는 술술 나오더라고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에 관해서는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해서 뵙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이걸 말하면 결혼을 하지 못할 게 너무 뻔했으니까요. 혹시라도 결혼하더라도 이혼당할 게 너무 뻔해서 무조건 숨겨야만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말 대신 야망이 너무 커서 꽤나 큰 규모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싶은데 돈을 좀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말하기 나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한 번 말에 물꼬를 트니 술술 나오더군요. 말을 다 하고 나니 뒤에는 엄청난 부끄러움이 몰려왔죠. 수진 씨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고 말입니다. 너무 속물처럼 보실 것만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양가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를 어떻게 볼지 정말 두려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수진 씨의 부모님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오히려 솔직해서 좋구만. 뒤에서 구린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정말 의외였죠.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니. 사실상 돈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쯤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듯 하셨죠. 그 뒤로 저희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죠. 수진이는 먼저 술에 취해서 방에 들어가고 갑자기 두 분의 표정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수진이를 많이 좋아하나? 그에 저는 짐짓 당황했죠. 안 좋아한다고 말해도 어떻게 장인 어른 앞에서 그걸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의 장인 어른은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다행이구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 다행이라니 말입니다. 수진이한테 절대 마음을 다 주지 말게나. 절대로 말이야. 변호사 개업 비용 정도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나. 다만 내가 당부한 건 꼭 지켜야 해. 잔뜩 경고음이 섞인 목소리였죠. 정말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하는 사이인데 절대 마음을 다 주지 말라니 말입니다. 그 인사를 끝으로 저희는 한 달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제 결혼식에 온 친구들 모두 저를 보고 너무 부럽다고 하더군요. 이야, 저렇게 예쁘신데 금수저기까지 하시다고? 너 정말 땡 잡았다. 그에 저도 조금 어깨가 으쓱해졌죠. 확실히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아내는 엄청나게 예뻤고 집안까지도 좋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신랑 대기실에 있는데 이내 한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수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입은 복장을 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이내 제 앞에 와서는 말했습니다. 결혼 축하해. 잘 어울리네. 그녀가 제게 꽃다발을 건네주며 말하더군요. 고맙다. 그 꽃다발을 봤는데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보다 사실 저도 수정이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는 헤어진 지 1년이 되었죠. 그렇게 예쁘고 참하던 수정이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은 넘쳐났죠. 호시탐탐 헤어질 기회를 노리고만 있던 남정네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는 중견 기업의 자제분도 있었죠. 그런데도 수정이는 다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척이나 궁금했죠. 대체 누구길래 중견 기업 자제분의 구애도 거절하는지 말입니다. 설마 나인가 싶은 기대감도 들었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죠. 제가 그 중견 기업 자제분이랑 게임이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는 사람이 누구야? 어? 그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 대체 누구길래 그런 사람까지 거절했나 하고 궁금해서. 그에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궁금하긴 했지만 그걸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하길래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있는지 궁금했지만 우선 그건 참아두기로 했죠. 그 뒤로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신혼여행을 왔죠.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정말 정신이 없게 놀았죠. 이내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또 일만 하는 거야? 제가 한쪽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진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나랑도 놀자. 조금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에 노트북을 닫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하니까 말이죠. 조금 화가 나겠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이번 개업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녀의 반응이 상당히 오묘했죠. 오히려 좋아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나 그런데 좀 서운해. 분명히 말과 표정은 반대가 되는 듯 했죠. 의아했지만 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모든 걸 포기하고 좋아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혼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 뒤로부터 저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제 새로운 변호사 사무실 개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보고 주변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효율적인지도 많이 공부하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강남에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되었죠. 꽤 많은 돈이 들었지만 수진 씨의 부모님은 그런 건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통 크게 내주셨죠. 그러면서 계속 일전에 했던 이상한 말만 계속하셨습니다. 절대 수진이에게 모든 마음을 주지 말라고 말이죠.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나서 정말 바빴습니다. 일전에 월급을 받으며 일할 때는 그냥 받은 대로만 일을 하면 상관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제 회사다 보니 퇴근 개념 같은 건 없었죠. 그러다가 한날에는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으니까요. 저는 받고서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발작을 하셔서 지금 위급하신 상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죠. 아버지께는 수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분이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 멀리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희 병원에 잠깐 전력이 나가서 환자 상태 체크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간호사도 체크를 못했거든요. 정말 위험했죠. 저분이 알려주신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돌아봤죠. 그리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진 씨가 계셨거든요. 이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숨기고 싶었는데 수진 씨는 알고 계셨죠. 무서웠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어떻게 볼지 말입니다. 그야 저는 수진 씨에게 사실상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전과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지 않을게 뻔했죠. 그런데 수진 씨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죠. 제 옆으로 와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더니 말하더군요.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미안. 잠깐의 서운함을 말한 이후 다음으로 이어질 건 당연히 구박이겠죠. 이제부터 뒤에 나올 말은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부터 해서 부모님이 투자한 돈 전부 회수해라 이런 말이 나올 게 너무나도 뻔했죠. 이내 그 무서운 입이 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이제 나한테도 좀 나눠줘.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처음에는 장난인가 했는데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는 그게 아닌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상당히 진지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가 보인 행보는 더 충격적이었죠. 저는 일이 바빠서 아버지 병실에 잘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녀는 항상 제 아버지의 병실에 가 있더라고요. 가서 원래 간호사가 해야 할 일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그녀가 말하더군요. 자기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침대와 닿는 부분이 썩을 수도 있었기에 그녀는 매번 뒤집어주곤 했죠.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큰 마음은 없었지만 그녀의 이런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1주년이 되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죠. 일본이었기에 가까워서 잠깐 다녀오기 좋았죠. 평소처럼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한참 동안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졌을 즈음에 저희는 숙소에 돌아왔죠. 저는 방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이래야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녀가 제가 일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뒤에서 꼭 안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만큼은 일 안 하고 나랑 놀면 안 돼? 고민이 엄청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원래라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테지만 어느덧 그녀에 대한 제 마음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대답이 없자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죠. 그래, 오늘은 같이 있자. 그녀의 얼굴 표정이 화색으로 변하더군요. 정말 평생 본 적 없던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표정이더군요. 그런데 왜인지 조금 이상했죠. 단순히 저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죠. 조금 불안했지만 별일이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룰을 어기고서는 그녀와 밤에도 같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놀았죠. 대신 다음 날에는 안 돼. 응, 당연하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똑같이 제 방에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에 순응했습니다. 처음 한 번 룰을 어기는 게 어렵지 두 번부터는 아주 구렁이 담 넘듯 쉽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주년 여행을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부터 어째서인지 그녀가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일전에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표정은 없고 완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곳에 이사오고 옆집을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저는 인사를 꾸벅했죠.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힐끔 보는데 저는 넋놓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서울에 살다 보니 꽤나 많은 연예인들을 봤기에 어지간히 잘생긴 사람을 봐도 별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런데 옆집 남자분은 달랐습니다. 정말 소멸할 것 같이 작은 얼굴에 꽉 찬 이목구비 전형적인 꽃미남 상이었죠. 남자가 봐도 이렇게 넋놓고 쳐다볼 정도인데 여자가 보면 어떨지 정말 상상도 가지 않았죠. 이내 그 남자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아차 싶었죠. 사람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아, 너무 잘생기셔서 죄송합니다. 그의 그 남자분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1층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갈 길을 갔죠. 그 뒤로 어째서인지 그분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그분의 이름은 은우더라고요. 생긴 것과 비슷하게 전형적인 미소년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분의 사생활은 정말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날마다 옆에 있는 여자가 바뀌었습니다. 은우 씨와 함께 탈 때마다 어째서인지 제가 괜히 뻘쭘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아파트 입주민끼리 모이는 파티가 있었죠. 저는 아내를 동행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보통 부부 동반이다 보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오는 게 정석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은우 씨는 상당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여자를 3명이나 데리고 왔으니 말입니다. 입주민들 모두 혀를 끌끌 차며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은우 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제 와이프가 은우 씨를 바라보고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흥미 가득한 눈빛을 짓더라고요. 물론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최근에 와이프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변해서 저도 모르게 위축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수고했다며 꼭 안아주며 자기는 쫄쫄 굶고서 자기가 직접 차린 밥상을 같이 먹곤 했는데 요즘엔 제가 집에 들어가도 인사도 심드렁하고 밤에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자기랑 같이 놀자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괜히 제 피해망상이겠거니 하고 저는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와이프는 은우 씨에게 말을 걸며 웃고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이 자리가 입주민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니 말입니다. 이내 평소와 같이 다시 정신없는 나날들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은우 씨와 같은 시간대에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는데 저를 보더니 왜인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보며 어째서인지 불쌍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의아했죠. 서로 안부를 묻다가 이내 은우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그쪽 분 부인분이랑 이야기하시는데 상당히 재미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여기서 화를 내야 하나. 그런데 화를 내는 건 너무 과한 반응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층으로 내려서 나가셨죠. 솔직히 조금 불쾌했습니다. 조금 언짢은 마음으로 제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의외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수정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않을래? 안 그래도 마음이 복잡한데 수정이까지 보니 정말 머리가 욱신거리더군요. 긴 건 아니야. 잠깐만 이야기하자. 이내 그녀와 저는 근처에 한적한 카페로 왔죠. 빨리 말해주라. 나 일하러 가봐야 돼. 실제로 밀려있는 사건들이 산더미였으니까요. 빨리 가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녀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서는 말했죠. 지금 너 아내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한번 봐봐. 그녀가 저에게 서류를 한 장 건네더라고요. 거기에는 제가 봤던 옆집 남자와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서로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 낮 시간에 만나서 하하호호 웃으며 떠들고 있었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손가락을 꽉 쥐며 말하더군요. 나한테 이런 말하는 의도가 뭔데? 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냉랭하게 변한 아내의 태도, 그리고 갑자기 어째서인지 나를 조롱하는 듯 보는 옆집 남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정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아내랑 헤어져서 너한테 갈까봐 그러는잖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내가 개업하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만 멈추라고 이성이 말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멈추지가 않았죠. 수정이가 저희 이런 초라한 모습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나는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방어 심리였을까요?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정이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수정이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쪼르륵 흘리더군요. 그러면서 입술을 꾹 깨물고서는 말했습니다. 너 저번에 말했지. 뭘? 내가 왜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이러고 있냐고. 대체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러고 있냐고. 어. 당연히 너야. 그의 심장이 총을 맞은 듯 철렁 내려앉더군요. 수정이가 눈물을 질질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너를 잊겠어. 내 첫사랑인데. 마음이 정말 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냉정히 일어섰죠. 저는 지금 아내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에 출근하고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역시 오늘도 아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원래라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아내는 방에 틀어박혀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하며 화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이내 제가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걸 알게 되자 화들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왔어? 나 밥 좀 해줘. 배고파. 아, 빵 사놨으니 그거 먹어. 어? 부엌에 빵 사놨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맛있을 거야. 그거 꽤 유명한 제빵사가 한 빵이거든. 그 말을 하고서는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돌리고서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문자를 하더라고요. 설마 싶었습니다. 수정이가 한 말이 사실일 거라는 의심이 싹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죠. 부정하고 싶었지만 최근에 수진 씨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슬쩍 떠봤죠. 자기 혹시 옆집 남자 알아? 응, 당연히 알지. 엄청 잘생겼잖아. 분명 잘생기긴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좀 별로지 않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매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여자가 바뀌잖아. 자기도 나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같이 많이 봤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아니야? 어? 뭔가 내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 그녀가 조금 흥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원래라면 하지 않을 말이지만 옆집 남자를 생각하자 조금 흥분이 된 듯 싶었죠. 저를 보고서는 아차 싶었는지 말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난 자기밖에 없어. 알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제 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했죠. 의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나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저는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죠. 바로 아내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을 깔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컴퓨터로 전송이 되게 설치를 해놨죠. 그렇게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하기 2시간 전쯤에 아내의 휴대폰에서 전송된 녹음본을 듣기 시작했죠. 별일 있겠어. 아내가 저를 두고 바람을 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수정이가 한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노트북에 이어폰을 꽂고 녹음본을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표정은 굳을 수밖에 없었죠. 분명히 처음에는 잠깐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둘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거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옆집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둘은 9층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바로 제 집으로 말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같이 있는 집으로 은우 씨를 데리고 와서는 온갖 아양을 다 부리더군요. 과일 깎아줄게. 먹을래? 아니요. 그러면 내가 안마해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은 은우 씨는 족족 거절했죠. 그런데 이상했던 게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 점점 더 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은우 씨가 못 이기는 척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저 좋아해요. 응. 그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아내가 대답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저는 수진 씨에게 마음을 다 퍼줄 수가 없는데 괜찮아요? 저 여자 엄청 많아요. 괜찮아요. 내가 노력해서 나만 보게 만들 자신 있으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와봐요. 그 뒤로 음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공황이 올 것만 같았죠. 그렇게 믿었었는데 제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죠. 머릿속에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정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죠. 수정이의 말이 사실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저 지금 아내와 헤어지기를 바래서 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정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도 수정이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잘난 남자들도 모두 거절하고 아직까지도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죠. 그에 저는 결심했죠. 지금 아내와 헤어지고서 수정이에게 다시 가겠다고 말이죠. 저는 다음날 집에 몰래카메라를 달아놨죠. 바로 그 현장을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지금 개업한 건물을 다시 회수당하지 않아도 되고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수정이에게 가게 된다면 예전과 달리 그녀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주고 살 수 있죠. 제 아버지 병원비도 전혀 걱정이 없을 테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제 집에 설치하고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단 한 번도 제 집에 같이 들어오지 않았죠.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왜인지 아내의 휴대폰에 깔려있는 녹음기도 작동하지 않았죠. 설마 내가 둘의 관계를 눈치챈 게 들켰나 싶었죠.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그녀가 평소와 달리 현관 문 앞에 나와 저를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왔어? 응. 내가 밥 차려놨으니 같이 먹자. 왜인지 평소와 달리 갑자기 살가워졌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저를 초롱초롱 쳐다보는 것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말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각방 쓰자. 응. 아니, 나 몸부림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각방 쓰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같이 자야만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를 그녀의 몸에 달아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같이 자야 된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암울했죠. 분명히 아내는 밤마다 어딘가로 나갔고 아침에는 항상 집을 비웠지만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죠. 분명히 외도하는 것은 분명했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죠. 물론 그 당시에 확보한 녹음본이 있지만 그건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증거물이었죠. 제 음성이 전혀 담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이었죠. 정말 막막했죠. 법원에서 효력이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정이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내 그녀의 커피숍 앞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상당히 어두운 표정을 짓더군요. 무슨 일 있어? 어쩌다가 얼굴이 이렇게 상했어. 입술을 꽉 깨물었죠. 그렇게 심한 말까지 했는데 수정이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하니까. 수정이는 그 당시 저희 심정을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나라도 너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녀석이었죠. 수정이를 만났는데 제 평생의 운을 다 썼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데 한번 말해봐. 수정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아무 도움 안 될 것 알지만 왜인지 말하고 싶더라고요. 왜 누구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답답한 심정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을 수정이에게 말한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많이 풀리더군요. 수정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바탕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풀리더군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싶었죠. 수정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니 그의 수정이가 입술을 꾹 깨물고서는 큰 결심을 한 듯 말하더라고요. 너 옆집 남자, 여자 엄청 많이 데리고 다닌다며 내가 옆에 있다 보면 분명 녹음할 수 있을 거야. 너 지금 아내인 수진 씨가 외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말이야. 그녀가 주먹을 꽉 쥐며 말하더라고요. 분명히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은 맞죠. 맞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녀는 죽기보다 싫은 걸 해야만 했죠. 그러면 너 그 남자랑 사귀어야 하는데. 그녀는 지금껏 족족 다른 남자를 거절해왔죠. 그런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죽도록 싫어하는 바람둥이 남자를 말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저 하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지키던 원칙을 깨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 너를 위해서라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면 말해. 내가 할 수 있어. 대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제안을 거절할지 아니면 수락할지 말입니다. 그녀에게 부탁을 하자니 저는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시달릴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자니 지금 와이프의 외도 증거는 전혀 잡지 못하고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쭉 이어가야만 하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이 나가고 댓글들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해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영상으로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